사건을의 3월 네 번째 주 사건 사고 브리핑입니다. 요즘은 버닝썬 사건하고 함께 가장 많이 떠오르는 사건이 이희진 네. 부모의 살인 사건인데요. 계속 뭐 무슨 고구마 주기처럼 하나하나씩 밝혀지고 있어요. 예. 오늘 참 오늘 공개가 밝혀졌죠. 됐어요. 예, 예. 피의자 실명하고 얼굴이 공개가 됐는데 김다운이죠. 이게 저 올라올 때만 해도 실시간 검색어 1위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김다운이라는 이름이 밝혀지고 얼굴이 밝혀진다라는 건 이 김다운이 피의자가 주장했던 내용과는 지금 범죄의 성향이 일단 다르다라는 거죠. 초반에 주장했던 것처럼 우발 범죄나 채무 관련된 범죄가 아니고 일단 계획 범죄이고 재질이 아주 나쁘다라는 것들을 지금 어쨌든 판명이 났기 때문에 지금 실명과 이름이 공개된 거고요. 또 최근에 밝혀진 거로는 이 사람이 1년 전부터 계획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증거로서 하나가 그 이희진의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을 만났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먼저 김다운이의 이제 이름 실명이 공개되고 얼굴이 앞으로 공개가 될 거예요. 네. 그 이유를 잠깐 설명하고 이제 들어갈게요. 네. 경찰에서 오늘 아마 그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를 했어요. 네.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전에는 피의자의 어떤 인권을 생각해 가지고 마스크 씌우고 모자 씌우고 해 가지고 보호를 해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아마 2010년경에 강호순이 사건을 계기로 해 가지고 그 이후로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생겼어요. 네. 거기 그 8조 2호에 보면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라는 조항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부합되는 게 뭐냐면 범행이 잔혹하고 그리고 이거는 명백히 이 사람이 그 범행을 했다고 판단이 되고 그러니까 강력범인 경우예요. 예,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서 얼굴을 공개한다. 그래서 특강법에 의해서 공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일각에서는 왜 어떤 사람은 공개하고 어떤 사람은 공개하지 않아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교수님이 얘기하셨듯이 강력 사건이고 그렇죠. 잔혹한 사건이긴 하지만 그 하나하나 조항을 다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그 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그 사건별에 의해 따라서 그때 판단되는 거라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공개해야 되겠다라는 판명이 난 거죠. 근데 사실 이전에요.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피의자들은 다 얼굴 가리고 나오는데 형사들은 얼굴 다 사실은 그것도 문제예요. 뉴스에 다 공개돼가지고 뭐 우리는 사실은 문제예요. 형사는 인권도 없느냐 막 이런 얘기들이 오히려 더 많이 됐었어요. 저는 이제 형사의 인권은 뭐 어차피 이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이니까 그 부분은 이제 유보한다고 쳐요. 그런데 저는 이제 기능적인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경찰은 제복을 입는 공무원인데 유일하게 제복을 입히지 않는 게 형사들이잖아요. 예, 형사들한테 사복을 입히는 이유는 뭡니까? 일반인들처럼 똑같이 그렇죠. 얼굴이 팔리지 않고 얼굴이 노출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일반인들 틈에서 수사하라는 의미에서 사복을 입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놈 잡아가지고 옆에서 딱 끼고 앉아가지고 얼굴을 그 피의자는 가려주고 경찰관은 형사 얼굴은 다 드러나게 한다 그러면 이거는 인권을 넘어서서 원래 그 사복을 입힌 취지에도 어긋나죠. 이 부분은 한 번 정도는 제가 볼 때 앞으로 생각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제안됐던 게 저희가 경찰서 가면 그 앞에 조직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형사분들 형사 얼굴 다 보여요. 다 있어요. 계급까지 다 맞아요. 있거든요. 근데 사실 계급까지는 전 노출하는 것도 좀 꺼려지거든요. 왜냐하면 형사의 계급에 따라서 일반인들이 대하는 그 시민들이 태도가 대하는 다르죠. 달라져요. 특히 다 뭐 그러시진 않으시지만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그 참고인들이나 피내사자들이 왔을 때는 그런 계급을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가 되게 맞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름만 나와 있으면 돼요. 네. 내가 볼 때는 이름만 조직도에 이름만 나와 있으면 되는데 계급 그다음에 사진을 이렇게 놓는 거는 차제. 이거는 저도 현직에 있을 때 많이 적어도 제가 수사과장 할 때는 그것도 못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경찰서는 내가 못 붙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과장할 때는 못 붙이겠어요. 그리고 저 계급도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형사는. 그냥 이 형사 김 형사로 부르고 김 수사관 이 수사관 이렇게 부르라고 그랬지 뭐 김 경장 뭐 이 경장 이렇게 부르지 말라 했어요. 형사한테는 계급이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특강법 얘기하면서 그 얘기까지 참 나왔는데. 네. 지금 그래서 실명이 김다운으로 공개됐고 저 얼굴은 아직 저도 들어오기 전에 못 봤는데 아마 곧 공개가 될 것 그럴 같고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이 처음 시작했을 때는 분명히 채무 관계로 2천만 원의 채무 관계를 받기 위해서 시작됐다고 했고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경비원으로서 중국 그 경호원으로 3명을 동원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이것이 철저하게 살인의 목적이었다라는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보니까 작년 4월부터 준비를 했어요. 네. 이 사람이 작년 4월에 이진이 각종 재판에 전부 참석을 했대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당연히 피해자들이 많이 오겠죠. 그 이진이가 해먹은 돈이 지금 드러난 걸로는 1,700억이에요. 주식 수사 투자 사기가. 네.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이진이 재판할 때 법정에 많이 오겠죠. 그쵸. 그때 이 김다운이가 거기에 가가지고 여러 피해자들을 접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이번에 특별히 인터뷰한 김모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모 씨인가 그럴 거예요. 이분한테 접근해가지고 나는 일본에서 주로 활동하는 탐정이다. 그러니까 내가 재판에 와서 보니까 피해자들이 돈을 받으려는 의지들이 안 보인다. 당신들 왜 이렇게 돈 받으려는 의지가 안 보여? 나는 나름대로 이지 쪽을 조사를 내가 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돈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를테면 사기쳐서 감춰놓은 돈 정도도 어디 있는지 지금 내가 탐정으로서 조사 중이다. 이런 식으로 희망을 준 거예요. 두 가지 목적인 거죠. 하나는 피해자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그렇죠. 그 피해자들만 알 수 있는 고급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얻겠다라는 것이 하나고 하나는 자신의 공범들을 끌어들이는 공범입니다. 그렇죠. 탐색을 해보는 거죠. 저 사람은 끌어도 되든가 안 음. 되는가에 대한 판단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범행을 같이 도모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던 처음에 접촉했던 이모 씨 같은 경우에는 2번 정도 만났다고 그래요. 만났는데 이 김다운이가 뭐 지금 이진이를 돌봐주고 있는 사람이 청와대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검사 출신이다. 그 사람이 이진이를 돌봐주니까 당신네들을 쉽게 돈 받기 어려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피해자 이모 씨가 이 황당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거 뭔가 좀 문제가 있는 놈이야 그러고 접촉을 더 이상 안 했다는 거예요. 더 황당한 얘기도 하나 했더라고요. 자기가 드론으로 이희진 그 부모님을 지금 실시간으로 미행. 감시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건 안 믿을 것 같거든요. 되게 그런데 황당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드론을 띄워가지고 이진이 부모의 동선, 그러니까 이제 동선을 만약에 조사한다는 얘기는 혹시 산속에 현찰로 뭐 돈 같은 거 감춰놓을 수도 있고 어느 창고를 얻어가지고 거기에 돈을 감춰놓을 수도 있으니까 드론을 띄워서 실시간 감시를 해서 이 부모 둘이서 가는 장소에 가서 뒤져보겠다는 그런 의미라고 얘기해요. 네. 근데 사실상 엄청나게 황당한 얘기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또 이들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 아버지 벤츠차잖아요. 네. 아버지 차에다가 위치 추적기를 부착을 해놨다. 그건 실제로 네. 부착을 했어요.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모의 동선을 계속 끊임없이 파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계획된 범죄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4월부터 철저히 이 계획이 된 범죄고 생각 같아서는 재판 과정에 오는 피해자들을 여러 명 섭외해서 본인하고 같이 범행을 도모하려고 시도는 했었던 걸 보여요. 근데 저는 김다운이라는 인물이 피해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신뢰를 못 줬던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하죠. 그래서 네. 공범을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경호원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네 표현으로는. 그래서 같이 공모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인터넷에서 모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을 모아가지고 범죄를 도모하면 좋았겠죠. 네.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인터넷에다가 경호원 모집을 하면서 거기에 보면 내용 자체가 한국 사람을 모집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저도 불법 체류자 아무 상관없고 네. 힘만 쓰면 된다고 했고 뭐 이런 거 등등으로 봐서는 일부러 고의로 어떤 불법 체류자 이른바 얘기하는 조선족을 모집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근데 이제 이 세 사람은 현재 도망가 가지고 자기들끼리 위챗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하기를 한 사람이 네. 우리가 죽인 거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피해자 김다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죽이지 않았다. 본인은 위협만 하고 돈만 그 사람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네, 떼내려고 했는데 그중에 중국 동포 한 명이 두부 손상을 일으켰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니까지 죽이게 된 목을 상황이다. 졸려서 죽였다. 응. 나는 거기에 죽이지 않았다. 억울합니다라고 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중국 거기 도망간 사람들은 우리가 안 죽였다. 걔가 죽였다. 이렇게 서로 지금 입장이 다른 그렇죠.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경찰에서 체포영장을 그 세 사람 걸 받았어요. 네. 체포영장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인적사항을 파악을 한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중국에서도 우리나라 들어올 때 집 십지지면 다 찍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출국 시간대 딱 알으면 그 사람들 인적사항 다 나왔으니까 이미 인적사항 나온 거예요. 그 세 사람들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받아가지고 이제 체포영장이 없으면 인터폴 적색 수배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체포영장을 받아서 인터폴 적색 수배를 했고 인터폴 본부가 프랑스 니옹에 있어요. 니옹에서 우리가 올린 그 적색 수배 요청을 검토를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무선망으로 쫙 전국에 있는 196개인가 되죠. 인터폴 국가가 가입 국가가 쫙 퍼져요. 중국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공안으로 연락이 가겠죠. 그러면 그 공안이 그 세 사람을 검거를 해야 돼요. 검거를 딱 하고 구금을 시켜 놓으면 그렇다고 바로 우리가 데리고 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또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잡았다고 우리한테 연락이 오면 우리는 또 뭐를 해야 되냐면 법무부를 통해서 범죄자 신병 인도 요청을 정식으로 그 중국 법무부에다 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그 부산에서 그 신혼부부가 저기 예, 예. 그 없어진 사건이 있어요. 실종된 사건이 있었는데 유력한 이제 용의자가 용의자죠. 있었었는데 노르웨이에서 잡혔거든요. 저희가 적색 수배를 내려서. 맞아요. 근데 노르웨이에서 그 신병 인도를 거부를 거절했어요.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처럼 일단 그 국가에서 신병을 넘겨준다라는 허락이 떨어져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복잡해요.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찰 단계에서는 적색 수배. 그다음에 그 적색 수배가 통과돼서 검거가 되면 경찰 단계에서 데려오는 게 아니라 그때는 또 법무부에서 해당 국가의 법무부로 범죄인 인도 요청을 또 해서 그 나라 중국 법무부겠죠. 중국 네. 법무부에서 오케이 해야지 이 사람을 강제 송환해서 데리고 오는데 이 경우는 아마 검거만 되면 바로 올 거예요. 이건 뭐 그런데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경우가 좀 달라요. 사실은 노르웨이에 가 있는 그 여성 같은 경우는 직접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직접 증거, 손톱만한 증거라도 내놔라. 그래야지 우리가 이 신병을 니네 나라로 주겠다 하고 지금 노르웨이 법무부에서는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경우가 약간 다른데 이 경우는 하여튼 제일 급한 게 빨리 어찌됐건 중국 공안에서 세 사람을 검거해야 돼요. 네. 검거하고 검거됐다고 우리한테 연락이 오면 빨리 우리가 법무부를 통해서 중국 법무부로 해가지고 신병을 인도해서 우리나라 데리고 오면 실제로 누가 죽였는지를 밝힐 수 있겠죠. 네. 현재 김다운이는 지금까지도 본인이 죽이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어쨌든 사람이 죽었고 걔네들이 공모한 건 맞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게 이 단계에서도요. 나중에 이것이 어떤 공모인지도 분명히 중요해지거든요. 진짜 지금 피해자 김다운의 말하면 예비까지 다 한 거고 공모까지 다 해서 다 공동 정범이 돼 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한 사람이 주범이 되고 한 사람들이 종범이 돼 버리는 경우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법률적으로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 사람이 잡혀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사건인 거고요. 또 이제 시체를 유기하는 단계에서 이삿짐 센터라든지 아니면 와서 뭐 친구 지인들이 와서 뭐 현장을 같이 봤다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까지 사실 하나하나 어떻게 정말 이것이 지금 김다운이 얘기하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정말 이 사실인가를 확인해 봐야 되는 분명히 단계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경찰에서 구속을 한 상태에서 경찰에서 신병을 데리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은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김다운이를 경찰에서 구속시켜서 데리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아마 내일 정도는 김다운이를 검찰청으로 송치를 할 거예요. 그럼 사건 일체를 검찰로 넘겨주고 그 이후에도 경찰 수사는 계속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는 또 며칠을 데리고 있을 수 있냐면 원칙적으로 10일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10일을 더 연장할 수 있어서 검사가 그 피의자를 신병을 데리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은 20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적어도 20일 이내에 이 사건의 전모가 다 드러나야 돼요. 네. 근데 이제 빨리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검거가 되는 게 이 사건이 어떤 해결의 그 단초가 될 것 같고요. 이 사람은 범행하고 나서 혼자 했잖아요. 이제 피해자들이 안 붙으니까. 네. 범행해서 사람 죽여놓고 또 전화했어요. 한 번 접촉했던 그 이모 씨한테.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여러 명이 같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일을 도모하는 게 좋았을 뻔했는데 당신들이 빠졌다는 내용 얘기하고 당신한테 내가 좋은 거 알려주려고 그랬는데 당신이 전화 안 받더라. 그래 나 그냥 이제 다 포기하고 나 밀항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의도예요. 피해자를 참여시키면 피해자들이 피 맺힌 돈을 뺏겨서 억울해서 범행한 걸로 같이 묻어갈 수 있잖아요. 본인도. 네. 본인은 사실상 피해자군에 속하지 않는 놈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 교수님 지금 얘기하신 부분이
맞아요. 그 핵심인 것 같고 그게 언제쯤 다시 이 피해자를 접촉했냐면 그 남동생 이희진의 남동생한테 사기를 그러니까 다시 접촉해서 무언가 다시 범행을 한번 해서 얻으려고 했던 시점에 다시 이 피해자 이 씨를 다시 만나거든요. 그렇죠. 아 이거 뭐가 안 풀려. 안 풀리다 보니까 그럼 뭐라도 나한테 유리한 것들을 만들어 놔야 되는 게 이 사람의 입장이었던 거고 그렇죠. 교수님 말대로 아, 그럼 나는 피해자를 대변한 거야 라는 것들에 자기 어떤 명분을 세우려고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희진이를 2번 만났어요. 그 이희진이 아니라 이희문이죠. 이희진의 동생 이희문. 이희문이를 만나서 왜 만났느냐 그랬더니 니네 부모를 살해한 거를 사과하려고 했대.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건 애초부터 무슨 뭐 뜯어먹는 소리 하고 앉아 있는 거고요. 내가 판단할 때는 이희문이를 상대로 해서 또 범행해서 나머지 10억을 어떻게 챙기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그 5억을 가져온 보스턴 가방이라고 그래요. 스포츠 가방. 그 가방에서 돈을 꺼내는 과정에서 보니까 자동차 매매 관련된 서류가 나왔어요. 네. 거기에 15억이라는 게 나왔어요. 네. 5억은 지금 가방에서 발견됐고 지가 훔쳤죠. 나머지 10억은 이문희가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문희를 불러서 만난 거예요. 그것도 어머니인 것처럼 문자를 보내서 사업하는 아들아 나 잘하는 사업하는 분인데 좋은 분이니까 만나봐라. 그 문자를 받은 이문희가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만났을 때 아마 기회가 됐다면 이것저것 가려보고 아, 요놈 정도는 내가 납치하거나 뭐 해가지고 나머지 10억도 땡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근데 만나보니까 만만치 않았죠. 거예요. 그래서 그날 헤어지고 그 다음날 또 만나기로 했는데 못 만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점점 내가 더 추가 범행을 할 수 있고 내가 돈을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이 결과가 그렇죠. 어려워지죠. 기대가 희박해지다 보니까 그럼 이 미랑이라도 해야 되겠구나. 나 여기 도피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흥신소든 뭐든 해서 네. 밀항할 수 있는 루트를 계속 알아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검거된 게 그 마트거든요. 편의점. 네. 그때 소지하고 있던 게 1,800만 원이잖아요. 네. 그게 미랑 조직하고 만나면서 쓰려고 가지고 있던 돈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미랑 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참 이게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제일 놀랐던 게 이 사람이 1,800만 원을 소지하고 있다라는 게 저한테는 퀘스천 마크였거든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큰 돈을 갖고 다니진 않은데 왜 1,800만 원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 저도 의심스럽거든요. 이게 그 무슨 접촉의 돈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자기의 그 은둔하기 위한 그 자기가 도망가기 위한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하나씩 이제 그 비어있던 퍼즐들이 이제 조금씩 맞춰지죠. 네. 일단은 자기 여동생 차에다가 그 훔친 돈 중에서 2억 5천을 놔뒀잖아요. 그건 나중에 어머니가 자진해서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은 미랑 조직 만나기 위해서 1,800만 원을 소지하고 있다가 경찰에 검거가 된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철저하게 그런 식으로 도주하려고 미리 준비를 했고요. 우리가 지금 그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는 하나 있어요. 이거는 김윤희 프로파일한테 내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왜 구태여 아버지만 본인이 빌린 창고에다가 유기하고 냉장고 속에 넣어놓고 있었을까요? 저는 이 사람이 예상치 못했던 루트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살인 목적이 아닐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뭐 둔기라든지 이런 걸 가져갔을 때는 그런 요소까지 고려할 분명히 머릿속에 잘못하면 뭐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가서 같이 중국 동포들이랑 갔을 때 그 사람들이 무언가가 힘이 돼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됐을 때 중국인들은 2시간 만에 나가버리거든요. 혼자 덜렁 남아버린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자기는 이런 것들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 때 판단이 안 선 거예요. 그랬을 때 그렇다면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시간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게 가장 컸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을 네. 미랑 같은 거. 네. 지금 뭐 이사를 한다라는 것도 저는 즉각적으로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였다는 듯이 일단은 위장하고 시간을 벌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아직 사체 훼손도를 잘 모르겠지만 어머니는 사체 훼손도가 전 적을 거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발견이 됐을 때 아버지는 고문의 흔적이라든지 그런 흔적이 있을 텐데 어머니는 그것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발견이 됐다고 하더라도 아버지는 아니면 다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지 이런 사건까지는 생각을 안 할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단 아버지의 사체 훼손도가 심하기 때문에 아니면 뭐 살아서 움직였을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전 그거는 좀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체 훼손도가 심하기 때문에 일단 발견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창고라고 옮긴 거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엄마를 살해하고 행불된 걸로 그 위장하기 위해서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 두구까지 다 옮길 만한 여지가 안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발견돼도 되는 시체가 저는 어머니라고 판단을 했고, 대신 어머니의 핸드폰을 가져가면서 계속 뭔가 이 사람 어머니한테 연락 오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동향 파악을 계속하면서 자기가 시간을 벌고 뭔가 좀 더 큰 땅 하나 더 해서 이 한국을 떠나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인멸을 위해서 아버지 시체는 따로 옮겼다. 네. 아버지 시체가 잔인하니까 누가 봐도 그거는 타살이라고 생각이 되고 바로 수사가 개시되면 본인이 이 어떤 그 도주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옮겼다 그렇게 이제 일단 본다는 거죠. 목적은 시간을 벌려는 거였다고 아,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일견 타당 있고 그거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 사람이 어설픈 듯 치밀하거든요. 네, 범행이. 맞습니다. 예, 뭐 미국에서 저 대학원까지 공부하고 왔다고 하는 사람인데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대한민국 실정을 잘 몰라요. CCTV가 얼마나 촘촘하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는.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이제 이번에 그 CCTV에 바로 발각될 수 있는데 작용한 것 같고요. 또 이제 한 가지 유추하면 이문희를 접촉하면서 아버지 시체를 믿기로 해가지고 금품을 요구하려는 생각도 있었다고 봐요, 저는. 저도 이 정확하게 뭐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 시체를 이용을 하려고 했었고, 그러니까 은폐를 하려고 했었고, 분명히 이 포커스는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모 재벌집 묘를 파가지고 유고를 가지고 있으면서 모 재벌한테 계속 협박해가지고 돈을 뜯으려고 하다가 검거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있는 것처럼 이번 같은 경우도 이희문이가 어머니 시체는 발견했지만 아버지 시체는 발견 못했어요. 자식의 입장에서 시체 발견 못하는 거는 엄청난 거예요. 죽고 사는 건 둘째치고. 이 경우에 10억을 가지고 있는 이희문을 상대로 해서 아버지 시체 값을 요구하려는 의도도 저는 조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이 사건은 뭐 현재 드러난 현상만 가지고 다각도로 우리가 뭐 이렇게 분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중국 세 사람, 그 조선족 세 사람이 네. 난 이 사람들한테는 저 중국 동포라고 부르고 싶지 않네요. 무슨 이런 사람들한테 동포라는 얘기를 해. 무슨 중국 동포입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조국은 대한민국 아니에요. 이런 짓을 하는 놈들이 무슨 대한민국이 자기네 조국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이 사람들을 빨리 검거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송환해야지 이 사건의 윤곽이 대체로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김다운이란 피해자, 아까 교수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치밀한 듯 허술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저는 그 부분이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공부만 해왔던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미국에서 대학원까지 공부했는데 이렇게 와서 뭔가 결과를 못 내고 돈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냥 흐지부지 자기 그냥 시간을 때우는 듯이 공부를 하고 남이 보기 좋아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그런 거지, 자기가 뭔가 실제적으로 공부를 하거나 자기가 뭔가 성과를 냈던 사람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머리로만 생각하고 머리로만 계획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랬을 때 실행을 했을 때 빈틈이라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왜 이렇게 많이 끌어들였지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끌어들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혼자서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끌어들인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나중에 이 그 김다운이란 피의자 만나보서 면담을 꼭 프로파일러들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할 거예요. 하겠지만 해봐서 어떻게 해서 정말 이런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됐고 이런 루트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을 꼭 모아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사건 계속 나오는 대로 검찰에서 어떤 수사가 그렇죠. 이어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